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에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의 지난 시즌 수비 상황에서의 전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론 완비사카가 가진 전술적 가치와 호불호가 갈리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유나이티드가 다음 시즌 그를 안고 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비사카에 대한 평가는 아마 대다수의 축구 팬들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수비는 잘하고 태클은 기가 막힌데 정작 공격을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풀백. 지나치게 추격하여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분명 일리가 있는 평가이죠. 그리고 그런 그의 문제점 때문에 완비사카는 분명 팬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리는 선수입니다. 더 공격적인 축구를 원하는 팬 중에서는 비사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입이 필요하다고까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죠. 다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현재 유나이티드 선수단을 통틀어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누구냐를 손꼽는다면 저는 아마 비사카를 손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팀이 지난 시즌을 통틀어 비사카에게 정말 많은 전술적인 역할을 부여했고 그로 인해 선수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다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왜 지난 시즌 비사카가 아닌 다른 어떤 서브 자원들도 비사카가 주전인 라이트백 위치에서 이렇다 할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했는지, 그리고 비사카가 안고 뛰었던 전술적 부담과 핵심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 최종적으로는 유나이티드가 향후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돌아가보면 시즌 초반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지난 시즌을 통으로 놓고 볼 때 자주 지적되었던 비사카의 문제점은 수비 포지셔닝 문제였습니다. 비사카는 수비 상황에서 자주 박스 안쪽에 가담하며 수비 위치를 잡았고 그로 인해 상대팀들이 우리의 좌측면에서 우측면으로 크게 돌려놓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에 박스 외곽 공간을 지나치게 크게 열어주곤 했죠. 그러한 문제점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경기들 중에 대표적인 경기가 바로 지난 시즌 초반 브라이튼과의 리그 맞대결이었습니다. 비사카의 미스 포지셔닝이 그쪽의 측면 공격수 닐 무페와 소니마치를 자유롭게 풀어놓았고 유나이티드는 경기 막판 극적인 PK 판정으로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시즌 초반의 경기 감각 문제와 맞물려 경기에서 사실상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사카의 포지셔닝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포지셔닝 문제로 보기에는 다소 넌센스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사카 본인 역시 포지셔닝이 이렇다 할 장점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적어도 그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팀의 전술적인 문제가 더 커 보였던 것이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비사카 옆에 서는 수비 파트너 린델레프의 문제였습니다. 시즌 중반을 거치면서 경기력이 점차 올라왔다고 하나 시즌 초반 린델레프의 경기력은 그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중볼 낙구 지점 포착에서 실수가 잦았고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대 공격수를 저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을 위험 지역에서 자주 흘리면서 실점의 빌미가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선수 본인도 그것을 심리적으로 잘 이겨내지 못하면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다시 부진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죠. 간략하게 비사카의 포지셔닝 이슈는 이런 린델레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수비 불안에 계속 노출하는 린델레프를 맥과이어 쪽으로 조금 더 당겨 유사시에 맥과이어의 커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좌는 한편, 그로 인해 벌어진 린델레프와 완비사카 사이의 공간을 비사카가 안쪽으로 당겨서 메꿀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이었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린델레프의 부담을 덜어준 대신에 비사카에게 그만큼 추가적인 부담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측면보다 더 중요도가 높은 중앙 지역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공간 가치의 저울질이 분명 가미되어 있었겠죠.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린델레프의 경기력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정작 비사카에게는 그만큼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 안쪽에 포진하면서 상대가 우측면으로 볼을 보내면 빠르게 그쪽 공간까지 커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통상적인 전술 환경에서 센터백과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상대 선수와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양상이었지만 중앙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안쪽으로 붙은 비사카에게는 상시적으로 더블 체킹이 이뤄졌습니다. 상대 측면 공격수와 오버랩하는 측면 수비수까지 비사카는 혼자서 2명의 선수를 막아내야만 했죠. 그나마 그것이 위태위태하게나마 가능했던 이유는 비사카가 태클, 특히 슬라이딩 태클의 스페셜리스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태클은 상대 공격수에게 이미 공간을 내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수비 선택지이고 그만큼 리스크가 큰 수비 방식입니다. 역대 최고의 태클러 중 한 명인 말디니조차 태클을 하고 있는 순간 이미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비수 입장에선 그나마 몸을 던져서 해볼 수 있는 최후의 시도인 셈이죠. 그런데 비사카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현존하는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슬라이딩 태클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수비수가 최대한 피해야 할 마지막 선택지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선수. 썩 달갑지는 않은 타이틀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비사카의 특성은 마찬가지로 일반적이지 않았던 유나이티드 상황을 만나자 대체 불가 수준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이 빠른 선수라도 공이 필드의 반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던 신체의 방향을 틀어서 비어있던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히 반대편으로 전환된 공을 상대 측면 공격수는 프리하게 터치할 수 있고, 뒤늦게 수비수가 달려들어봤자 이미 상대 공격수가 안정적으로 1차 컨트롤을 끝내놓은 상황이라 상대 공격수 의도대로 공격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비사카가 상시 맞이하는 더블 체킹 상황에서 아군 측면 공격수가 사이드백처럼 깊게 수비 가담을 해주지 않는 이상 비사카가 아무리 빠르게 대응해봤자 이미 공간을 상대가 쥐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말디니가 언급했던 실수가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선 수비 선택지가 많지 않고 상대의 공격을 막을 수단도 그리 많지 못합니다. 상대가 앞사의 횡 전환을 통해 수비가 틀어진 틈을 노리고 중앙 위험 지역으로 볼을 보내면 그만큼 실점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죠. 뒤늦게 달려드는 완비사카는 슬라이딩 태클을 통해 수비 범위를 넓혀서 최후의 도박을 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커버에 성공하면 비사카의 호수비로, 실패하면 수비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비사카의 포지셔닝 미스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왜 비사카가 그렇게 안쪽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했는지는 실점 상황을 여러 번 돌려보지 않는 이상이야 쉽게 찾아보기 힘든 포인트였습니다. 수비수는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지탄받는다는 말처럼 비사카가 팀을 구해냈던 훌륭한 태클들은 불안했던 포지셔닝에서 이어진 실수라는 더 임팩트 있는 화두 앞에서 쉽게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태클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메리트가 없는 수비수로 비사카의 평가는 한 단계 더 내려가게 되었죠. 그 이면에서 비사카가 안고 있는 전술적인 부담을 완전히 간과한 채 말입니다. 이렇다 할 우측면 자원이 없어서 공격수인 그린우드를 측면으로 빼내 활용하는 유나이티드에게, 포그바나 레시포드를 그 위치로 돌리고 마타나 페레이라를 기용했던 유나이티드에게 비사카는 어떠한 전방에서의 수비 지원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부담은 비사카 혼자서 독박을 지는 형국이었죠. 제가 비사카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전술적인 페널티를 안고 뛰는 상황에서도 측면 공격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것 때문입니다. 특히 산초 영입의 실패 여파로 제대로 된 우측면 공격수가 없이 시즌을 시작하였던 유나이티드의 지난 시즌을 고려한다면 혼자서 그쪽의 공격을 책임져야 하는 비사카의 부담은 더 큰 상황이었죠. 수비에서는 수비 나름대로 페널티를 안고 있고 공격에서는 공격 나름대로 페널티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사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점차 린델레프의 경기력이 올라오며 수비 부담이 덜어지기 시작하자 덩달아 공격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자신이 반쪽짜리 선수라는 이전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공격 능력에서의 의미한 발전을 이뤄내기도 했죠. 단적으로 비사카의 체력 안배를 위해 그 위치에서 플레이했던 어떤 로테이션 선수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포스맨사, 윌리엄스, 튀앙제브 모두 해당 위치에 부여되는 수비 부담과 공격 부담 양쪽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 허둥대다가 결국 두 과제 모두의 달성에 실패하며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죠. 이것은 물론 이들의 실력이 함량 미달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유나이티드의 라이트백에게 부과되는 전술적인 하중이 크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전술적인 문제 해결 없이 막연한 영입만으로 이 위치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었던 셈이죠. 라이트백 영입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었던 트리피어의 경우 물론 훌륭한 선수이긴 하지만 전술적으로 좀 색채가 다른 선수를 영입하여 전술적 선택지를 늘리는 방식이지 비사카를 온전히 밀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이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국면 전환이 유나이티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우측면 공격수로 기용될 수 있는 산초 영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좌측 위주 공격 전술 속에서 우측면 공격을 혼자 책임져야 했던 비사카는 이제 산초를 보조하는 역할로 자신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산초 다음으로 유나이티드가 영입하고자 하는 선수가 린델레프를 대체할 새로운 센터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에 주로 거론되는 선수는 전 세계 모든 센터백 중에서 리커버리 속도와 커버 범위가 최상위권인 레알 마드리드의 라파엘 바란과 왼발 빌드업 옵션을 제공하면서 메가이어를 오른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비아레알의 파우 토레스이죠. 어느 선수가 영입되건 비사카는 지난 시즌의 더블 체킹 상황을 더 이상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유나이티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측면에서부터 공격적인 풀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비사카는 답합니다. 이제 제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할 자신에게 믿음을 달라고. 빌드업 상황에서의 저조한 기여도,
아쉬운 패스 선택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비사카에게서 거론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선수 본인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상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외부적 상황이 바뀌는 만큼 비사카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바뀐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든든한 미들맨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반쪽짜리 풀백이라는 지금의 평가를 굳히게 될지, 그 결과는 다음 시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적어도 그것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